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네, 회한이죠. 네, 돌아보면서 갖고 있는 내 과거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한스러운 감정과 그 다음에 나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부끄러워하면서 과거에 대해서 한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결국 나는 이런 것들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는 시적화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자 디롱배기부터 볼게요. 자, 그래서 나는 아까 나 혼자도 내가 너무 많은 것이 느껴진다 라는 거 아까 설명했었죠. 자, 디롱배기의 북덕불이라 덤겨오면 부터 시작해서 디롱배기의 북덕이 덤겨오면 제 위에 글자를 쓰기도 하며 네 쭉쭉 누워서 뭐 굴기도 하면서 네 그러면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까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14번째 줄까지 묶어보면은 자 거기서 보면 이제 화자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화자가 무기력하게 뒹굴뒹굴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을 형상화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 향토적 시화들 나왔었죠. 네, 디롱백이나 북덕불 같은 경우요. 향토성을 나타내는 시어들. 자, 그러면서 시적화자 얘기하죠. 자, 15번째 줄.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계속 다시 생각해냈다. 소처럼,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계속 그 감정을 끄집어내어서 곱씹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자꾸 자기의 지난 삶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런데 거기서 느끼는 감정이 뭐였느냐?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슬픔도 느끼고요. 그 다음에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핀 계획적이며 눈물도 흘리고요. 그 다음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붓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네, 18번째 줄까지. 네, 보면은 자꾸 지난날에 대한 그런 슬픔과 회한이 느껴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자기 삶을 과거를 반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시적화자의 감정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나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느끼는 것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삶의 무게에 나 혼자 건사하는 것도 힘들어서 삶의 무게에 눌려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면서 절망과 체념을 느끼는 장면까지 갑니다. 자, 여기서 시가 끝나면은 되게 안타깝고 슬픈 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180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이 시에 이제 백미가 나오죠. 이 시가 멋진 시인 이유. 자, 이렇게 시적화자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한과 한탄과 절망과 체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나 라고 하면서 280페이지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상이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자,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은, 자, 그러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역접의 접속부사죠. 네. 역접이라는 것은 앞에 내용과 반대가 되는 내용이에요. 자, 앞에서는 내 고향도 떠났고 가족들도 다 헤어졌고 그러면서 암울한 현실 속에서 나는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면서 무기력하게 삶에 대해서 절망하고 체념해가는 과정에서 시적화자가 거기서 그러나 아니야 그러나 하면서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러나 나는 잠시 뒤에 그렇게 절망하는 과정에서도 나는 그러나 잠시 뒤에 고개를 들어 보았어요. 자, 고개를 들어서 딱 천장을 봤더니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이 시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시적화된 행동을 보면은 그 전까지는 이렇게 손베개 하고 뒹굴뒹굴 뒹굴면서 무기력한 모습이나 혹은 눈물이 핑 고이거나 이런 식으로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절망하는 모습만 보여줬는데 이 그러나 뒤에서부터 보면은 시적화자가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고개를 들고요. 허연 문창 저쪽 바깥쪽을 바라보든가 혹은 또 눈을 뜨고요. 또 높은 천장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어때요? 행동들이, 시선이나 행동이 다 위를 쳐다보거나 이렇게 상승하는 이미지를 보여주죠. 그러면서 시상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은 이때 나는 나의 뜻이나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되게 힘든 일이다. 그러니까 내 삶을 내 뜻대로 끌고 가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보다 내 뜻이나 힘이나 어떤 내 삶의 이런 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그 위에 있는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막 굴려가는 것을 생각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 이 고향을 떠나게 되고 또 가족이 해체되게 된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내가 그동안 했었던 그런 지난 삶에 대해서 내 실수나 뭐 슬픔이나 부끄러웠던 것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야,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실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슬퍼, 나 왜 그랬을까 막 부끄러워하면서 후회도 하고 한탄도 하고 그러면서 아, 나는 내 삶의 무게에 눌렀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막 절망하고 결국 나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체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나 잘 생각해보니까 내 삶을 내 뜻대로 운영해가는 것은 생각보다 진짜 힘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삶을 그 위에 어떤 무언가가 그 존재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신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을 마음대로 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고향을 떠나게 되고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고 내가 이렇게 떠돌아다니게 된 것은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내 삶을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나보다 더 큰 위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렇게 슬퍼하고 후회하고 또 절망하고 체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적화자의 시상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삶이라는 것은 내가 뜻대로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운명이라는 것이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깨닫는 부분이죠.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러나라는 부분이었었죠. 자, 그러나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역적으로 이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시적화자의 시상이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슬퍼하고 부정적인 감정이었다면 그러나부터는 시상이 바뀌어서 좀 더 상승의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라든가 혹은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라든가 혹은 그 옆에 보면 천장을 쳐다보는 이라든가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시적화자의 이 시상이 시어가 상승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네, 이 시상이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여주죠. 자, 그러면서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것인지 생각하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무기력하고 힘없는 존재지만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운명적인 것이 있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네, 나는 무기력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어떤 운명에 의해서 이루어져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은 내 잘못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불가항력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죠. 아, 그래,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네,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네, 아 그래, 여태까지 내 실수와 네, 이런 부끄러웠던 행동들은 내 탓이 아니야, 어쩔 수가 없었던 거야 하면서 네, 다시 긍정적인 시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때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만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이 드는 때쯤에서는 더러 나주손에 살랑살랑 싸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우섭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하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살랑살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운명론적인 세계관, 네, 이런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여러 날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내가 그동안 슬픔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느꼈던 그런 마음에,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도 한탄도 가라앉을 것들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이 감정이 없어진 건 아닌데 감정이 이렇게 정화가 되면서 안정되게 된 거죠. 그전에는 막 그런 슬픔이나 회한이나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들이 막 소용돌이 쳐가지고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짓눌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내 탓이 아니라 운명에 의해서 이끌려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러한 감정들이 차츰 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그 용액에다가 막 뭘 넣고 이렇게 막 휘저어 보면은 뭐 용액이라는 게 좀 웃기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모래 같은 걸 물에 넣고 막 휘저으면 모래가 막 소용돌이 치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을 두면 어떻게 돼요? 그 모래들이 차츰 이렇게 물속에 싹 가라앉으면서 물과 모래가 다 정돈이 되죠. 나뉘면서. 그런 것처럼 감정이라는 것이 소용돌이 치다가 이게 운명이라는 것이 내 삶을 이끌어왔고 내 실수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감정들이 마치 모래가 앙금이 내려앉아서 정돈되듯이 싹 가라앉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외로운 생각이 드는 때쯤 해서는 이제는 내가 그동안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것 같이 느껴지면서 나 혼자도 건사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한 감정들이 가라앉고 나니까 이제는 여기서 아까 떠났던 가족들도 보고 싶고 떠났던 고향도 보고 싶고 내 고향도 가고 싶고 이러면서 점차 외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가라앉았다는 얘기죠. 그럴 때쯤에서는 더러 나주손에 살랑살랑, 나주손이라는 건 저녁 무렵이라고 왼쪽에 나와 있어요. 싸랑눈이 와서 싸랑눈이 문창을 치기도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럴 때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싸랑눈이 치는 저녁에는
이 아까 북덕불이 들었던 그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면서 무릎을 꿇어 앉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통 어떤 예를 표할 때 무릎을 많이 꿇고, 또 여러분들이 또 잘못했을 때 뭐 이럴 때 보면 무릎을 꿇죠. 네, 그런 반성의 모습을 보여준,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어느 먼 산 뒷옆에,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죠. 먼 산 뒷옆에 바위의 옆에, 섭이라는 거는 바위 옆이라는 뜻이에요. 바위 옆에 따로 외롭게 서서 점점 어두워져 오는데 하얗게 눈을 막고 있는, 그 다음에 잎새도 다 말라 비틀어졌지만 그 마른 잎새에 이 바람도 불고, 바람도 세게 불고 눈이 막 내리니까 쌀랑쌀랑하지만 소리도 나지만, 그러면서도 또 눈을 막고 있지만, 근데 그 나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되게 그 앙상한 나뭇가지에 잎새도 다 마르고 되게 가늘지만, 그렇지만 그 추위도 견디면서, 바람이 막 치고 지나가지만 바람도 견디면서 또 그 추위도 견디면서 눈도 맞으면서 굳게 서 있는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시적화자가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인식을 하면서, 나 이제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나 앞으로 되게 끝까지 삶을 이겨내겠다 의지를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갈매나무라는 자신의 감정을 대신 더 심화시켜서 보여주는 갈매나무라는 소재를 가져와서 눈도 맞고 바람도 맞고 하면서 이 바싹 마른 나뭇가지지만 또 이 추운 겨울에 바람도 맞고 눈도 맞고 하면서 어두워지면서, 그런 어둠 속에서도 바위 옆에, 그것도 척박한 바위 옆에 서가지고 우뚝 서서 굳고 정하게 서 있는 갈매나무를 생각한다. 그 갈매나무처럼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나도 이 갈매나무처럼 굳고 정하게 내 삶의 이런 시련들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내야지, 바람과 추위를 이겨내야지. 네, 이러면서 시적화자도 의지를 다지겠죠. 그래서 시적화자의 감정을 좀 더 심화시켜서 보여주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부터는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자,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하면서 점차 내 감정이 정화되는 모습을 줘요. 뭐 때문에? 운명이라는 것이 내 삶을 이끌어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나의 감정이 정화되고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러면서 이제 외로운 생각, 슬슬 가족들에 대한 외로운 생각이 들 때쯤에서는 덜어는 나주손에, 자, 나주손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녁 무렵을 뜻하는 평안도 방언이에요. 네, 평안도 지역의 방언인데, 아까 그 향토적 시어 소재들, 향토적 시어들과 함께 이 백석 시인의 특징이라고 얘기했었고요. 또 되게 토속적이고 그런 향토적인 색채를 자아내면서 또 이 평안도 지역의 언어 문화, 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문화적 색채도 함께 가미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미되어 있는 부분이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까 쌀랑쌀랑 싸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데, 자, 싸랑눈이 쌀랑쌀랑 창문을 친다. 자, 눈이라는 것은 보통 가지고 있는 심상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실험과 고난, 이 시에서는 추위와 함께 바람과 함께 고난을 나타내는 소재로 사용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할 때는 더욱더 화로를 끼면서, 자, 무릎을 꿇어보며, 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이제 시적화자가 이 뒤에 갈매나무를 생각하기 위해서 네, 자신의 무릎을 꿇죠. 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그런 걸 하기 위한 어떤 겉으로 보여진 자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무릎을 꿇어 보면서 자, 이쪽으로 이어서 쓸게요. 좀 기네요. 자, 무릎을 꿇어 보면서 자, 어니 먼 산 바위 옆에 바우섭해 따로 외로이 서서 바우섭해. 네, 바우섭해. 네, 이 섭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봤었던 평안도 방언에 해당이 됩니다. 외로이 서서 네. 어두워오는데 하얗게 눈도 맞고 마른 잎새에 쌀랑쌀랑 소리나며 눈을 맞을 바람도 맞고 어두워지는데 바위 옆에 척박한 바위 옆에 서서 네, 쌀랑눈도 맞고 있고 바람도 맞고 있는 네, 이란 뜻이에요. 어두워오는데 하얀이 네,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나며 눈을 맞을 거기에 꺾이지 않고 네, 의지적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네, 그런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가시였다. 자, 이 갈매나무는 아까 말했죠. 시적화자가 나 앞으로 의지 있게 살 거야, 나 의지 갖고 살아갈 거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 갈매나무의 굳고 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 자, 그래서 시적화자의 감정을 좀 더 심화시켜준다 라고 얘기해서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객관적 환갑물이라고 얘기했었죠.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앞으로 의지 있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의지적 삶에 대한 표상, 이런 삶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갈매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나 앞으로 의지를 갖고 살아갈 거야 라는 삶을 내 모습을 드러낸다, 갈매나무처럼 살겠다 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이 함께 선생님과 함께 네 단계로 나누어서 한번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작품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네, 학습활동 빠르게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282페이지 가보도록 합시다. 자,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의 시상 전개에 따라서 네 부분을 나누고 각 부분의 중심 내용과 화자의 정서를 정리해보자. 자, 선생님과 함께 나눠보았죠. 자, 아까 1행부터 8행까지는 네, 화자가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자, 그래서 쓸쓸하고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자 9행부터 19행이었죠. 화자가 지나온 삶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성찰하면서 네, 이 암울한 현실에 대해서 절망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줬어요. 그래서 네, 죽을 수밖에 없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 얘기를 했어요. 소처럼 계속 새김질하면서 자신의 실수를 곱씹어보는 모습 함께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거기서는 무력한 모습도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과거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결국 그러한 삶에 대한 부끄러움도 함께 보여주면서 절망과 체념까지 함께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나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다음부터 시상이 바뀌었죠. 자, 20행부터 23행까지예요. 자, 화자는 무기력한 자아를 인식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운명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깨달음을 갖고요. 그러면서 그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24행부터는 마지막 행까지 네, 새로운 삶에 대해서 갈매나무처럼 굳고 정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현실 극복 의지를 보여주고, 또 그러한 것들에 이르게 되는 성찰의 과정도 함께 보여줬고요. 무릎을 꿇는다. 그러면서 앞으로 삶에 대한 희망도 네,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러나를 중심 2번 가볼게요. 2번. 자, 그러나를 중심으로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자. 자, 여러분들이 여기는 그러나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이죠. 자, 앞에서 계속 충실히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 전에는 자, 외롭고 쓸쓸했고 또 무기력했고 또 좌절도 느꼈고 절망도 느꼈고 네, 회한과 슬픔도 느꼈고 또 이렇게 네, 지나간 삶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그러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네, 감정이 내면이 안정되고 감정이 정화되고 네, 그러면서 경건하고 성찰하는 자세로 네, 무릎을 꿇고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갈매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3페이지에 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갈매나무 되게 중요한 소재였죠. 갈매나무의 모습을 정리해보고, 자, 시적화자에게 갈매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보세요. 자, 갈매나기는 어땠어요? 갈매나무. 먼 산 바우섭해, 자, 외로이 서서, 그죠? 자, 하이안이 눈을 맞을, 자, 싸랑눈이 칠 땐 살랑살랑 소리내며 눈도 막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그 갈매나무의 모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느냐? 눈을 맞으면서도 의연하게 굳고 정하게 서 있는 갈매나무처럼 나도 내 삶의 시련을 극복하고 꿋꿋하게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화자의 그런 의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4번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4번. 자, 다음 설명 바탕으로 해서 작가가 제목을 이처럼 정한 까닭을 무엇이며 어떤 효과를 주는지 한번 써보자 라고 하는데요. 자, 남신이 주동 박시봉방이라는 네, 이 제목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는 겁니다. 거기 읽어보시면은 네, 편지 봉투에 발신 주소를 적는 형식이래요. 자, 그래서 제목은 화자가 거처하고 있는 그 어느 목순의 집의 헌사슬간 방이라는 그 방의 주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남신이주라는 곳에 유동, 여러분 상갈동 할 때 그 동처럼 유동에 있는 박시봉이라는 목순의 집의 방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거처한 주소지인데 이 작품의 내용은 뭐냐? 편지의 사연 같은 것이다. 그래서 작품 전체가 편지를 보내는 형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정한 까닭은 무엇이냐? 고향을 떠난 시적화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시적화자가 고향을 떠났는데 그 시적화자가 사는 집을 발신지 주소로 적어서 보내는 사람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을 사용을 했고, 그래서 화자가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하는 형식을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고향을 떠나서 외롭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런 시적 화자의 모습, 그런 처지나 정서, 네, 이런 내면의 마음 같은 것들을 네,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84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거기 가면은 자,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문학사적 가치를 함께 생각해보자 라는 건데요. 자, 1930년대에 이어서 1940년대에는 일제 수탈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농촌이 더 피폐해졌고, 자, 그러면서 농촌을 떠나는 유민들의 고향에 대한 상실감, 그 다음에 또 민족 해체, 우리 조선이라는 조선 민족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을 담은 주제의 작품을 쓰는 토속적인 내용을 쓰는 작가들이 늘어났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남신이 주는 박시봉방도 역시 이 시적화자도 어떤 그런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네, 이렇게 해체되는 과정에서의 나타난 그런 시적화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네, 그런 농촌을 떠나는 유민들의 그런 마음을 담은 작품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토속성이 드러난 시를 찾아볼 거고, 이러한 시를 쓴 까닭을 함께 얘기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토속성이 드러난 시들 여러 가지 있었죠. 네, 삿이라든가 사시라든가 혹은 뭐 나주손, 디롱배기, 그죠? 뭐 북덕불, 뭐 바우섭,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시어를 쓴 까닭은 말했었죠. 자, 토속적인 정감도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백석 시인이 가지고 있는 모국어에 대한 애착, 네, 그런 아름다움을 나타내고자 했었던 네, 이 시인의 의지도 드러나 있었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언어를, 조선어를 계속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언어를 사용해서 그런 떠나는 유민들이 점점 이제 민족 자체가 나라가 해체돼 버리니까 네, 그런 상실감을 달래주기 위해서 네,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 썼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런 일제강점기라는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창작한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 유랑민들의 네, 마음을 담은 작품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고유어도 사용을 하고, 그러면서 공동체 의식도 담고, 그러면 북덕불가 같은 그런 소재들도 막 사용하면서요. 그런 걸 통해서 아픔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또 그러한 것들을 위로하고자 했었던 시적화자의 또 의도가, 시인의 의도가 드러나고요. 또 당대 현실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도 반성하고, 또 현실의 어려움을 함께 갈매나무처럼 극복해보자 하는 의지도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거기 밑에 보시면은 이상의 거울이나 네, 김광경 시인의 추리서정이나 또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 또 이육사 시인의 광야라는 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이 시를 한번 찾아보면서
네, 시적 화자가 어떻게 현실에 대응하고 있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이 한번 전문 띄워드릴 테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5페이지 가면요, 1940년대 문학에 대한 특징도 나와 있고, 네, 남신이주이동 박시봉방이라는 시가 어떤 문학사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도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네,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실 때 참고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6-4 현대소설 감상하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